네, 경제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월요일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다. 아, 네. 자, CPI 발표 지난주에 있은 다음에 정작 그날은 깜짝 상승하고 네. 또 금요일은 또 아주 3%대 아주 네. 하락세를 보이고 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이 뭐 단기적인 뉴스에 또 일비일비하고 또 수급이 좀 시세를 지배한다고 그럴까요? 네, 거래량이 줄면서 예. 네, 단기 이벤트가 주가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경로죠. 네.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히긴 잡히는 거냐라는 의심, 그리고 그래서 연준이 몇 월까지, 내년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예. 그리고 그 레벨은 몇 %가 될 거냐.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여기서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질 거냐라는 전망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시장 금리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인플레가 바로 금리의 결정적인 네, 이유이고 네, 금리 네. 때문에 또 우리 환율이 오르고 맞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악화되고 성장주 떨어지고 이런 거죠. 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월가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보면 JP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 시티, 하여튼 이런 금융주들이 상당히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또 기대할 만한 실적 발표 있습니까? 네, 뭐 줄줄이 뭐 IBM이나 뭐 P&G나 뭐 넷플릭스, 뭐 기술주, 소비재 전부 다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실적 노출이. 그런데 3분기까지는 실적 전망이 나쁘긴 나쁘지만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3분기 대비 이번 3분기 S&P 500 기업의 실적 전망이 당초에는 한 10%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데서 지금은 뭐 한 3%, 지난 3분기 대비 한 3% 정도 어쨌든 어닝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증가율 폭이 좀 낮아지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고 보면 3%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오히려, 증가. 그리고 조금 경기 방어적인 업종, 유틸리티라든지 특히 뭐 좀 소비재, 좀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제품가 인상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성장주, 기술주의 지금 실적 좀 둔화폭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소비재 기업들에 비해서 혹은 필수 소비재 혹은 유틸리티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안 좋을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예상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 그래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S&P 500 주가 지수와 그리고 빨간색이 주가 지수고요. 파란색이 12개월 포워드 EPS.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주당 순이익을 그린 건데 뭐 주가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지금 음영 칠해 놓은 부분이 주가는 하락했는데 아직 EPS 조정, 12개월 후에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는 아직 조정이 적극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은 주가는 이미 실적 둔화를 어느 정도는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요이 땅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미 실적이 둔화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명목 매출액이 좋습니다. 그렇죠. 좋고 반면에 원가 상승 압박은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갉아먹고는 있는데 아주 급하게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상승이 되면 기업들은 뭐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꺾이는데 그거는 내년 일이고 이번 당장 3분기의 기업 이익은 매출예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예. 그다음에 원가 상승 압박은 기업 실적을 갉아먹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천천히 갉아먹고 이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기업 실적이 둔화는 되는데 그렇게 주가를 갑자기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닝 쇼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나와서 갑자기 쇼크 받듯이 네.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네, 같다. 몇몇 기업은 뭐 예. 그러겠지만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은 실적이 충격을 주기보다는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는 지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증시에서 최대 호재라는 것은 많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맞습니다. 악재는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과매도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증시 바닥론이 월가에서 나온다고요. 이거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증시 바닥론은 뭐 지금 뭐 계속 왈가왈부하는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뭐 모두의 인플레이션을 좀 질문하셨는데 물가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소비자 물가만 해도 9월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8.3에서 8.2로 떨어졌지만 11월 10일인가요? 나오는 다음 달에 나오는 10월 물가 지수는 뭐 거의 플랫한 네. 8.2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는 오히려 지난달에 올랐죠. 그렇죠. 네, 6.6%. 지난달에 8월에 6.3%에서 오히려 6.6%로 올라섰는데 다음 달에도 6.6%로 좀 머물 것이다. 한 그 정도 선에서 머물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클리브랜드 연준이라든지 물가 전망을 하는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물가가 좀 속시원히 안 떨어지다 보니까 통화 긴축의 경로가 계속 타이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장 금리가 아직까지는 내려오기보다는 조금 고공에 머물고 있고요. 네. 미국제 10년물이 3%대 후반대에서 4%를 넘나들면서 지금 증시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예. 내년도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다가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증시가 바닥을 찍기에는 여러 가지 거시 환경이나 금리 어쨌든 통화 정책이 좀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그것은 베어마켓 랠리고 올해 한 5차례 베어마켓 랠리가 예.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약세장 속에서의 그러한 반등이 반복되는 그러한 연말 연초 장세가 아닐까, 이번 4분기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이제 다 내려왔다 생각했는데 한 번씩 더 꺼지고 해서 상 실망이 컸습니다. 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중간 선거가 조만간 있는데요. 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 있던 해에는 10월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상승하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고요. 네. 이번에 가능할까요? 네, 역사적으로 7, 80%의 확률로 10월이 저점인 상황. 특히 짝수달 11월 둘째 주 화요일이 중간 선거인데 이번에도 이제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월 달에 저점, 11월에 상승. 특히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예. 또 상승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의 어쨌든 권력 분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야. 작용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이번 달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이 중차대하게 예.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 선거 이슈는 그러한 그 경기 침체 또 인플레, 통화 정책 이런 굵직한 거시 이슈에 조금 묻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보던 대로 어쨌든 금리가 언제 하락할 것인가, 통화 긴축이
조기에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아무리 뭐 미국의 선거 이벤트가 있고 그래도 사실은 통화 긴축 문제가 가장 시장을 네. 주무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이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의 금리도 벅찬데 영국 금융시장도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 나오고 뭐 재무장관 경질했지만은 사실 이게 영국 국채가 어떻게 영란은행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관건이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영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 매입을 국채를 사주냐 안 사주냐. 예. 지난주로 이제 일단락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영국의 문제는 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좀 예고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문제는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기금이 갖고 있는 펀드에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영국 연기금이 조금 저금리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투자했는데 이 파생 상품에 증거금이 부족하면서 영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연기금이 디폴트가 어쨌든 결제 지불 능력이 일시 위험한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긴급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담보를 모든 중앙은행의 어쨌든 국채를 모든 연기금 또 헤지펀드 모든 또 투자은행들이 담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 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국은 연기금이기 때문에 자기네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개입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금리가 안 떨어지면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즉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안 잡히면 비슷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금 부각한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영국은 일단은 불을 껐는데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달 말에 나오는 영국의 재정 계획, 중장기 재정 계획이 시장에 조금 설득력을 줘야 이렇게 영국이 어쨌든 안정된 재정을 지출은 줄이고 또 감세는 현실화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 수지의 어쨌든 건전성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시장에 안도를 줘야 그때 진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말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 변화, 그러니까 영국의 총리가 바뀌고 뭔가 정책을 펴려고 그러는데 그 정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금융 불안. 영국이 금융으로 다시 올라선 나라인데 금융이 불안하다면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주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면은 영국 정부가 또는 영란은행이 다시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에서도 조금 국채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국채 매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도 영국이지만은 뭐 심각한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유로존 내에서 특히 뭐 이탈리아 얘기도 종종 나오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탈리아가 먼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뭐 당장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일단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또 독일 국채라든지 미국 국채와의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가 좀 벌어지면서 계속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 조금 뭐 연기가 계속 이렇게 나면 시장은 더 얼어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안 돌고 또 이태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러 가지 뭐 펀드런이라든지 뱅크런 사태를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좀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모든 지역 중에서 굉장히 그 하락폭이 전망치의 하락폭이 가장 어두운 유로존이죠. 가장 내년에 어두울 거다.
근데 지금 전망도 IMF 10월 전망입니다만 10월 초에 전망한 겁니다만 아직도 좀 낙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로존은 내년도에 0.5로 IMF가 전망을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것 같고요. 독일은 이미 마이너스 0.3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하락폭이 더 클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이태리도 마이너스 0.2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전반적으로 유로존에서 조금 위험한 그러한 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계속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또 아닌 네. 그런 상태로 질질 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속된 말로 간당간당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나 뭐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린 건 사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 상식으로는 금리 올리면은 그 파장이 보통 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데 뒤늦게 나타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보다도 내년이 더 진짜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경기 통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들어가면 앞서 유로존 성장률도 보셨습니다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훨씬 더 낮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경기 침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후속적인 파생 위험이라고 그럴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돈이 안 돌고 특히나 경기 침체가 또 좀 더 깊은 국가나 지역은 더 고통이 심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텐트럼, 딸꾹질을 일으킨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딸꾹질이 조금 심하면 경련이 되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내년도에 조금 여기저기서 조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 특히 통화 정책의 효과가 말씀 주셨듯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고 특히 내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국가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거니 받거니 이러다 보면 소위 그 스필오버 효과라고 하는데요.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전가시키면서 또 상승적으로 밑으로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이슈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화두가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큰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월가 전문가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자, 이런 박사님 오실 때마다 이런 질문 드리기 참 민망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현재 어떻게 투자자들은 이걸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앞서 살짝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좀 종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좀 늦으면 연말 연초에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강한 랠리가 한번 올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 나눴듯이 경기 침체라는 큰 이슈,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위험을 좀 관리하시고 또 포트폴리오를 조금 내년도 경기 침체기에 좀 진득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에 조금 어떤 해법을 찾으면서 종목 교체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배트를 짧게 잡고 선관을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경제인사이트 3프로TV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